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헛된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에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미혼모였던 엄마는 젖먹이었던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떠났거든요. 제가 자라는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도 외할머니 손을 잡고 가야 했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러운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외할머니가 가슴 아파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던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손수 뜯은 나물이며 집에서 기른 콩나물 같은 것들을 내다 파셨죠. 저는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제가 젖먹이 때부터 할머니는 저를 업고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한겨울 엄동설안에도 저를 업고 칼바람 맞아가며 장사를 해야 했던 할머니가 안쓰러웠던 동네 사람들은 돌아가며 대신 저를 봐주셨대요. 슈퍼 아줌마, 정육점 아줌마, 세탁소 아줌마 등등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에게는 엄마였어요. 그렇게 남의 손에 자라서 그랬는지 집안 형편 탓인지 저는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어요. 한글을 읽고 쓰게 된 초등학생 때는 제 발로 동사무소에 찾아가 지원금 신청을 할 정도였어요. 그 덕에 동사무소에서 쌀도 받고 생활비 보조금도 받을 수 있었죠. 그때는 창피한 것보다 외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손녀딸 키우시느라 쉬지도 못하시고 일을 하셨으니까요. 점점 굽어가는 할머니 허리를 볼 때마다 이러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면 어쩌나 겁이 나곤 했어요. 그땐 정말 세상에 나 혼자뿐이니까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게임기며 휴대폰 같은 선물을 받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지만 저는 그딴 건 하나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만 제 곁에서 오래오래 살아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말수도 줄고 친구 사귀는 게 두려워졌어요. 혹시라도 저희 집 사정을 알고 눌리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과묵한 아이로 지냈고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사실은 담임선생님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그동안 감춰왔던 제 비밀이 반 아이들 앞에서 공개되고 말았어요. 범인은 담임선생이었어요. 야, 이진이, 너는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나랏돈까지 받고 살면 고마운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 아니야. 니네 할머니 폐지 주워 키운다며 할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잘해서 할머니한테 효도해야 할 거 아니야. 조회 시간에 중간고사 성적표를 나눠줬던 담임은 아이들 앞에서 제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창피해서 온몸이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 상황에 눈물까지 흘리면 더 놀림감이 될 것 같아서 있는 힘을 다해 참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 질 나쁜 아이들은 저를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이진이, 니네 할머니 폐지 줍는다며? 우리 집에 안 보는 책 많은데 줄까? 나한텐 쓰레기지만 너희 할머니한테는 그게 다 돈이잖아. 그거 팔아서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 너넨 가난해서 그런 거 돈 주고 못 사 먹을 거 아냐. 야, 그러지 마라.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나라에서 돈도 나온다는데 짜장면을 못 사 먹겠냐? 지들한테는 심심풀이 장난이었겠지만 조롱을 당하는 저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길을 걷다가 누가 날 쳐다보기라도 하면 질의 상대가 나를 놀리려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고 어디를 가든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당시 저희 할머니는 더 이상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돼서 폐지를 조업하셨는데
그런 할머니가 창피해 길에서 만나면 피해 다니곤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때는 창피함이 먼저였거든요. 나는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꼴을 당하고 사는 건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담임이랑 반 애들 얼굴 보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자주 빠지고 방황했어요. 그러다 몰려다니는 아이들과 어울리게 됐고 그 애들을 따라 나쁜 행동도 덜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교무실에 불려다니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담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난 너 처음 볼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 보고 배운 게 없는데 제대로 잘하는 게 더 이상하지. 난 너한테 딴 거 안 바래. 공부하란 말도 안 할 거야. 대신 내 학생으로 있는 동안은 나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 알았어? 그때는 담임을 골탕 먹이려는 생각에 더 사고만 치고 다녔어요. 그런 저 때문에 할머니는 학교까지 불려오곤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죠. 그랬던 제가 변한 건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였어요. 고1 때 담임선생님은 중3 때 담임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학생 기록부에 적힌 제 사정을 아시곤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셨죠. 처음엔 그런 담임이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서 반발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은 그런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진이야, 지금은 세상이 믿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자신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 미움 때문에 너한테 상처를 입히니? 그럴수록 세상에 맞서서 보란듯이 한 방 먹여야지. 안 그래? 성공해서 널 힘들게 하고 상처 줬던 세상이랑 사람들한테 보여주란 말이야. 나도 한때는 너처럼 방황했던 때가 있었어.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부모님은 툭하면 싸우시다 이혼까지 하셨거든. 그땐 나도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서 이깟 인생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더라고. 기껏해야 넌 원래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죽어라 공부했고 이렇게 선생이 됐잖니. 나도 했는데 너라고 못할 거 있니? 넌 이제 겨우 고1이야.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들면 못할 게 없다고. 내 자신을 믿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때 알았어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어울려 다니던 애들과 연락을 끊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담임선생님은 약속대로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셨죠. 저희 할머니가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도 담임선생님 덕분이었어요. 담임선생님이 직접 해당 기관에 찾아다니시며 할머니와 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런 담임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꿈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멋진 선생이 되는 거였죠. 목표가 생기니 성적도 올랐고 3년을 열심히 성적을 올린 덕에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담임선생님은 늦은 밤임에도 한 걸음에 저희 집까지 달려오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선생님을 끌어안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진이는 아직도 사고나 치고 살았을 거예요. 못난 할미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인간구실은 제대로 하고 살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애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진이 할머니, 진이를 구한 건 제가 아니라 진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는 그저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당시 선생님은 더 이상 제 담임은 아니었지만 고3 담임을 대신해서 제게 필요한 장학금이며 그 밖에 기업이 후원하는 장학사업 프로그램을 찾아주셨어요. 덕분에 돈 걱정 없이 대학 4년을 다닐 수 있었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담임선생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은 약사였는데 선생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댁에 놀러 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 영양제까지 챙겨주실 정도로요.
부부는 닮는다고 두 분은 외모도 성격도 닮은 데가 많은 분들이셨어요. 두 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 보였죠. 대학교 4학년이 된 저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솔직히 나를 모르는 학교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저에게 좋은 기억은 없으니까요. 담임선생님은 그런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럴수록 모교로 오라고요. 피하지만 말고 네가 성공한 모습을 당당히 보여줘. 그게 복수야. 피하기만 하면 네 가슴의 학창시절은 트라우마로 남겠지만 그걸 부수면 승리의 기억으로 남는 거라고. 듣고 보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모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교생이 되어 학교를 찾아가자 몇몇 선생님들은 꽤나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제게 대견하다는 눈으로 봐주셨어요. 실습이 끝나 학교를 나올 때는 손편지를 써주신 선생님도 계실 정도로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모교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뿌듯하더라고요. 인생의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저는 그해 임용고시에 합격해 이듬해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교사 임용이 된 후에도 선생님은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학생 관리, 학교 행사 등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선생님을 볼 때마다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교사 임용이 되고 2년쯤 지났을 무렵 같은 학교 수학 선생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는 7급 공무원으로 저보다 5살 연상이었어요.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성격도 쾌활하고 사고도 깨어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괜한 편견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상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막차가 끊길 때까지 함께 했어요.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였죠.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남을 갖다가 한 달쯤 지나서 정식으로 사귀게 됐고 1년쯤 지나서는 결혼을 한다면 상대가 이 남자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담임선생님께 남자친구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을 통해 일종의 확신을 얻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분도 제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는지 자주 집에 불러주셨어요. 선생님과 저는 비록 사제지간으로 시작된 관계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친한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는 그런 모습이 꽤나 신기했나 봐요. 어떻게 고1 때 담임이랑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사냐며 놀라더라고요. 한 번은 선생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널 만나기 전까지 난 교사라는 직업을 안 좋아했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중학교 교사신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 좋은 선생은 아니거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기네 반 애들 흉보는 걸 들으며 자랐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 내 담임도 우리 엄마처럼 뒤에서는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선생이란 직업 자체에 혐오감이 들더라. 그런데 너나 너희 담임 선생님을 보고는 내 편견이 사라졌어. 이런 교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지탱되는구나 했지. 남자친구 어머님이 교사라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소에 자기 집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처음 사귀기로 할 때부터 제가 살아온 얘기를 다 꺼내 보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좋다면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애당초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다행히 남자친구는 전자였어요. 제 환경은 상관없이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더 남자친구한테 기대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제 학창시절이 불우해서 나를 이해하고 날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1호 친구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애착도 강했고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어서 그랬나 봐요.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어가자 슬슬 결혼에 대한 부담이 생겼어요.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건 좋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가장 큰 걱정은 외할머니였어요. 생각 같아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바람이고 남자친구랑 시댁 얘기로 들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혹시 엄마랑 연락을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식 버리고 나간 딸년이 뭐가 예쁘다고 연락을 하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애미는 잊고 살아.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라고. 널 버린 사람 이제 와 찾으면 뭐래. 찾겠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나 결혼하면 할머니 혼자 살아야 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만나는 사람이 결혼하지? 그쪽 부모도 그러라고 하든? 할머니는 소녀딸 결혼 얘기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만난 지 3년도 넘었는데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 상견례도 그렇고 결혼식 때 혼주석도 채워야지. 그리고 할머니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그 말에 할머니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말어. 정부서 보조금도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김치도 보내주고 다 해주니까. 넌 네 살 걱정이나 해. 할미는 할미가 알아서 살 테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소녀딸이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할머니는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할머니의 이런 반응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얼마 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집에서도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라 일찍 해치우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결혼은 천천히 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그럼 일단 자기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했어요. 사귄 지 3년이 넘도록 찾아뵌 적이 없어서 많이 궁금해하신다고요. 자기도 교사라니까 엄마가 특히 반가워하시더라. 학연 지연은 아니더라도 따지고 보면 같은 업종 종사자니까 점수는 후하게 주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어요. 2주 뒤 주말을 맞아 선물을 들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에 함께 찾아갔어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연하게 했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지 뭐예요. 오래전 제게 상처를 준 중3 담임이요.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하다가 제 이름과 굳어버린 제 표정을 보더니 그제야 저를 기억하더군요. 너? 땡땡여중 나온 이진이 맞지? 세상에 데려올 여자가 없어서 하필 이런 걸 집에 들여? 중3 담임은 안으로 달려들어가더니 살충제를 들고 나와 제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손에서 살충제를 뺏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이리 안 내? 쟤네 할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더러운 폐지 줍는 노인네야. 더러운 병균이 득실득실한 집구석에서 사는 바퀴벌레처럼 사는 애라고.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러운 몸뚱이 들고 당장 나가라고. 여전하시네요. 세월이 흘러도 어쩌면 하나도 안 달라지시고 그대로세요. 하긴 천성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나요. 한때는 그래도 당신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그럴 필요 없겠네요. 민준씨, 내가 전에 말했었지? 애들 앞에서 나를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떠벌린 담임이 있었다고. 그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야. 폐지 줍는 할머니랑 산다고 무시하고 거지 취급했던 그 사람 말이야. 자기가 왜 자기 엄마를 싫어야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네. 나라도 이런 엄마는 싫을 테니까. 내 몸엔 더러운 병균이 득실된다고요? 내가 보기엔 당신 머릿속엔 그보다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것 같네요. 세월이 흘러서 더 고약한 악취를 뿜어대는 걸 보니 말이에요. 민준씨,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나 이 결혼 못하겠어. 그러자 중3 담임이 가소롭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꼴값을 떨어? 니 깎게 뭔데 하고 말고를 정해. 그건 우리 쪽에서 정하는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정한다고. 아니요. 내 결혼이니까 내가 정해야죠. 그쪽에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확실히 말해둘게요. 난 당신 같은 쓰레기 교사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쪽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제대로 아세요. 아셨어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울먹였지만 끝까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끝낼 거라면 그 사람에게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남자친구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남자친구 앞에선 매몰찬 모습을 보였지만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숨을 쉬어도 속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모든 게 당신 탓이라며 가슴을 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네 애미랑 널 떨어뜨려서 네가 고통을 받는구나.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애미가 너랑 같이 살겠다는 거 내가 내 딸년 고생 안 시키려고 재치자리로 보내버렸다. 몇 번이고 너 보겠다고 찾아온 걸 내가 기어이 돌려보냈다. 아가, 이 할미가 죄인이다. 내 새끼 살리자고 너한테 모진 짓을 한 이 할미를 원망해라. 할머니는 주먹으로 가슴을 팍팍 치시며 한참을 우셨어요. 순간이지만 할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부모라도 그랬을 것 같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딸을 혼자 키우게 됐는데 어떤 엄마가 그러고 살라고 하겠어요. 야속하긴 하지만 할머니로선 최선의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고1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한참을 울다 왔어요. 그렇게 울고 나니 가슴을 꽉 막고 있던 돌덩이가 녹아내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한 달간은 밥도 먹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중3 담임은 전생에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끝까지 나를 괴롭히나 싶었죠. 남자친구랑 보낸 3년의 시간이 서울 곳곳에 흔적을 남긴 바람에 한동안 연애를 할 때 다니던 카페 거리는 피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중간고사에 사생대회 등 학교 행사를 치르다 보니 조금씩 실연의 아픔은 사라져갔어요. 파혼 후 2년 뒤에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1 담임선생님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인데 저와는 4살 차이가 나는 남자로 사부님과 같은 약사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한 많은 인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죠. 남자친구 집에서는 일찍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찍어두셔서 사귄 지 2년이 지난 지금 내년 봄방학쯤 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가족이 없는 저를 배려해서 간단히 가족식으로 할 거라서 예식장이며 스드메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어요. 학교 일정이 나오면 그때 잡으려고요. 그리고 얼마 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모범교사 상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상을 받으러 교육청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강당에서 상을 받고 나오는데 로비가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모 여중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한 여학생한테 인신공격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다가 교육청에 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기자들까지 몰려온 거였죠. 도대체 그런 짓을 한 선생이 누군지 얼굴이나 보려고 갔는데 세상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엄마였어요. 제 중3 담임이요. 기자들을 피해 교육청 안으로 달려들어오던 중3 담임은 상장과 꽃다발을 가슴팍에 안고 있는 저를 보다니 인상을 팍 썼어요. 이건 또 여기 왜 있어? 꼴에 상 좀 받았다고 자랑하러 왔니? 너랑 입씨름할 시간 없으니까 꺼져. 재수없게
하필 이럴 때 나타나? 창피하긴 한가 보네요.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지 그랬어요. 오죽하면 자기 그렇게 무시하던 제자 앞에서 이런 개망신을 다 당한대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탓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니까.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은 교단에 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교단에 서서 어린 제자들 가슴에 비수나 꼽는 게 무슨 교사예요? 꼴값 떨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꺼져. 더러운 폐지 주워 먹고 살던 게 꼴에 선생 됐다고 나랑 같은 급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너랑 나는 태생부터 급이 달라. 그래, 당신하고 난 급이 다르지. 우리 할머니는 비록 폐지를 주워가며 힘들게 소녀딸을 키우셨지만 살면서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짓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 그런데 당신은 어때? 있는 집 딸로 태어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뭐해? 결국 이 꼴이잖아. 정년을 앞둔 나이에 제자들의 칭송은 못 받을 망정 고발이 웬 말이야? 당신 하는 꼴이 오죽했으면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겠냐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잘 보라고요. 못된 주둥이 나불대다 제자한테 고발당한 당신이랑 제자들 응원받으며 모범 교사상 받는 나랑 누가 더 급이 높은지 더 더러운 걸 보기 싫으면 스스로 교단에서 내려오세요. 당신 같은 미꾸라지 때문에 멀쩡한 교사들 욕먹이지 말라고요.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쏟아붓고 교육청을 나오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포기하지 않고 교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도 떠올랐죠. 고1 담임선생님 말처럼 성공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게 최고의 복수가 될 거라던 그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 최고의 복수를 한 셈인 것 같아요. 상장보다도 가슴 벅찬 그 순간을 저희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원한 맥주로 축배를 들면서요. 저도 항상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